우리가 보통 선거라고 하면요. 막 아주 팽팽한 긴장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피 말리는 승부죠. 네네. 단 몇천 표 아니면 막 몇백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고 밤새 개표 방송 보면서 가슴 졸이는 그 숨 막히는 순간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청취자는 만약에 그 승패를 가르는 표 차이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특정 외국인 유권자 집단이 바로 그 격전지에 딱 존재하고 있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건 상상만 해도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으로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섬뜩하고도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다룰 자료들을 보면요. 뉴스 기사부터 시작해서 시민사회의 아주 절박한 그리고 지저스 웨이브라는 유튜브 방송의 날선 리뷰까지 네. 이 모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하나의 거대한 뇌관이 있더라고요. 바로 한국 선거판을 흔들 중국인 유권자들의 영향력입니다. 사실 이게 단순한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이야기를 이미 넘어섰어요. 행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군요. 네, 자료들을 아주 꼼꼼히 뜯어보면 어느새 이게 복잡한 국가 주권의 문제이자 그 거대한 지정학적 퍼즐로 변해버린 현장을 보게 됩니다. 네네. 단순히 선거제도를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국민의 안전,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가를 묻는 아주 치열한 논쟁의 한복판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뜨거운 감자인 외국인 투표권 제도의 기묘한 역사부터 거리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목소리까지 어떤 편견도 없이 텍스트가 제기하는 주장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께 해부해 드리는 겁니다.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장 먼저 피부에 와닿는 통계부터 좀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지방선거 투표권을 쥔 중국 국적 유권자 수,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 규모를 들으시면 직관적으로 좀 흠칫 놀라실 텐데요. 현재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중국 국적자가 약 11만 3천 명에서 11만 4천 명 사이를 오갑니다. 11만 명이 훌쩍 넘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적이 엄청 다양하잖아요. 전체 외국인 유권자 파이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예요? 무려 81%가 넘습니다. 와, 81%요. 네, 사실상 전체 외국인 유권자의 절대 다수, 아니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특정 국적에 편중되어 있다는 뜻이죠. 세상에, 이건 그냥 그 다양한 외국인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압도적인 수치네요. 그렇다면 청취자님도 당연히 저랑 똑같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 11만 명이라는 숫자가 진짜로 선거 결과를 뒤집을 만큼 위력적인가? 바로 그 지점에서 저희가 분석한 텍스트들이 아주 결정적인 사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봅니다. 어떤 사례죠?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라는 한국 정치사에서 손꼽히는 초박빙 격전지를 해부해 놓았거든요. 그때 정말 치열했었죠. 맞습니다. 당시에 김동연 당선자와 낙선자의 최종 표차가 불과 8,913표였습니다. 네. 1,400만 인구가 사는 거대한 도에서 1만 표도 채 나지 않는 승부였으니 그야말로 피말리는 접전이었죠. 8,913표 차이,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그 경기도 지역에 살고 있던 중국인 유권자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그게 핵심입니다. 당시 경기도 내에 거주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중국인 유권자 수가 무려 44,480명이었습니다. 어머, 44,000이요? 네, 당락을 가른 표차의 정확히 5배에 달하는 숫자죠. 와, 세상에. 표 차이는 8천여 표밖에 안 되는데 특정 국적의 유권자가 44,000명이 넘게 포진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 숫자가 의미하는 정치 공학적인 메커니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네네. 선거판에서 후보자들은 단 1,000표라도 아쉬워서 온 동네를 뛰어다니잖아요. 그렇죠. 막 시장 바닥 돌고 악수하고. 그런데 44,000명이라는 거대한 유권자 블록이 딱 존재한다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이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아주 수학적이고 구조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시할 수가 없는 규모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다루는 자료의 비판적 시각에서는 이건 두고 사실상 중국인들이 결정한 선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아주 강도 높게 꼬집고 있는 거죠.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는 거군요. 네, 특정 국적 집단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완벽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버렸다는 분석입니다. 와, 경기도지사 선거 하나만 봐도 이렇게 아찔한데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떤가요? 비단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약 3만 명, 인천은 8,470명의 중국인 유권자가 분포해 있었습니다. 수도권 전체에 퍼져 있네요. 그렇죠. 수도권 선거라는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언제든 판을 뒤흔들 수 있는 뇌관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셈이죠. 여기서 정말 미치도록 궁금해지는 지점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애초에 투표권이라는 건 그 나라 국민의 아주 고유한 권리잖아요. 그렇죠. 주권이죠. 도대체 이 제도가 언제 어떤 명분으로 시작됐길래 특정 외국인 집단이 우리 동네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 걸까요? 이 입법이 이루어졌던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 이 제도의 역사를 뜯어보면 아주 기묘한 모순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기묘한 모순이요? 네, 처음 이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2002년 말입니다. 당시 여당이었던 새천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자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공식화되었죠. 2002년이요. 그럼 그때 발의되자마자 일사천리로 통과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당시 강력한 야당이었던 이회창 총재 시절에 한나라당이 아주 거세게 이른바 결사반대를 외쳤습니다. 아, 반대를 했었군요. 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근거로 들었죠.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았고 결국 이 법원은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이라는 주체를 명확히 한 거군요. 그건 아주 상식적인 반대 논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11만 명이 넘는 분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건가요? 반전의 총극이 2005년 17대 국회에서 벌어집니다. 2005년이요? 네, 열린우리당이 다시 법안에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놀랍게도 불과 3년 전에 결사반대를 외쳤던 한나라당이 정치기억특별위원회에서 이른바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네. 그리고 2005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해버리죠. 잠깐만요. 제 상식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수 정당이라면 보통 국가 안보나 주권, 정체성 보호를 가장 최우선 가치로 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스스로 이 주권의 빗장을 푸는데 동의를 해줬다는 거죠? 도대체 이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부하고 있는 텍스트들, 특히 지저스 웨이브 유튜브 리뷰 자료 같은 것들이 바로 그 모순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네네. 이 텍스트들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맹렬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보수의 심장이라는 정당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권을 타국민에게 넘겨주는 이 법안을 사활을 걸고 막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합의해줬다는 것에 대한 깊은 비판이 깔려 있는 거죠. 와, 단순히 옛날 일이라고 그냥 덮고 넘어가기엔 비판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 같네요. 어떤 맥락에서 그 합의를 그렇게 뼈아픈 실책으로 보는 건가요? 자료의 시각에서 보면 2005년의 합의는 단순한 하나의 실수가 아닙니다. 그 이후 집권기까지 쭉 이어지는 일련의 이른바 친중 행보를 여는 서막이었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아, 친중 행보요? 네, 자료는 여러 결정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며 비판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2015년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꼽습니다. 아, 그 장면 뉴스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중국天安门 광장 막루에 서 계시던 무슨 말이죠? 정확합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참관했습니다. 네네. 서방국가 정상들이 일제히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동맹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섰다는 건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죠. 여기서 제기하는 비판의 핵심은 역사적 기억입니다. 역사적 기억이요? 네, 열병식을 하던 그 인민해방군이 바로 6.25 전쟁 당시 남침에 가담해서 수많은 한민족에게 희생을 안겼던 바로 그 중공군이라는 사실을 뼈아프게 상기시킵니다. 아, 우리의 적이었던 군대의 열병식에 국가 원수가 참석했다는 점에서 어떤 정체성의 혼란을 강하게 지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외교가 동맹인 미국에서 벗어나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이른바 한국 경도론을 국제사회에 촉발시킨 결정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겠네요.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즉 AIIB에 가입한 일, 한중 FTA를 체결한 일, 그리고 중공군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한 일 등을 쭉 나열하면서요. 네. 이 모든 것이 2005년 외국인 투표권 합의와 같은 영적, 정치적 분별력 상실의 결과물이라고 맹공을 퍼붓습니다. 분달력 상실이요? 중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과 일당 독재 체제인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야심을 분별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보수 진영 일각이 이 분별에 처참하게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죠. 한국이 글로벌화를 명분으로 투표권의 문을 활짝 열어줬고 그 이후의 외교적 스탠스도 그런 기조를 탔다는 논리네요. 네, 자료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문을 열었다면 다른 선진국들도 다들 그렇게 쿨하게 국경을 열고 투표권을 나눠주고 있나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의 상황은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 비교를 해보면 한국의 제도가 얼마나 독특한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유럽연합, EU의 사례를 볼까요? 네네. 유럽은 국가 간의 이동도 자유롭고 개방적일 것 같지만 투표권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냉혹할 정도로 철저한 원칙을 고수합니다. 바로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아, 상호주의. 쉽게 말해서 네가 우리 국민을 대우해주는 만큼만 나도 너의 국민을 대우하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투표할 권리를 준다면 우리도 당신네 국민에게 우리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겠다. 이게 외교의 기본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파제라는 거죠. 네. 상대국 내에 있는 자국민은 아무런 정치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데 일방적으로 선거권을 퍼주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다루는 텍스트에 따르면 중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EU 국가는 단 한 것도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와, 유럽은 아예 없군요. 그럼 미국은요?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건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간주된다고 전합니다. 아, 아예 상상도 못하는 일이다. 네, 투표권은 오직 미국 시민권자만의 배타적이고 신성한 권리라는 인식이 확고하죠. 청취자님, 이게 얼마나 기막힌 불균형인지 확 와닿으시도록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차를 몰고 교차로에 진입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지금 한국과 중국의 투표권 관계는 그야말로 아찔한 일방통행입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그 일당 독재 국가의 시스템 안에서 투표할 권리가 0.1%도 없거든요. 아예 선거제도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애초에 우리가 아는 그런 자유선거제도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중국인이 영주권, 즉 F5 비자를 취득하고 단 3년만 거주하면 아무런 조건이나 사상적 검증 없이 우리 동네 시장을 뽑고 도지사를 뽑고 교육감을 결정할 수 있는 프리패스티켓을 딱 쥐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주 뼈 때리는 비유네요. 자료에서도 이 상황을 두고 아주 괴이한 일이다. 즉 외교의 기본인 상호주의조차 내팽개친 채 일방적으로 주권을 헌납하는 기괴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합니다. 진짜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국가 중에서 한국이 사실상 유일무이한 예외성을 띠고 있다는 게 일관된 경고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리는 격전지의 표 계산, 그리고 2005년의 미스테리한 정치적 합의, 또 차가운 외교의 상호주의 원칙을 머리로 이해해봤어요. 네, 자,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심장으로 이슈를 느껴볼 차례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님, 제가 지금부터는 이 텍스트들에 담긴 시민사회의 생생한 절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화물차 파업으로 온 나라 물류가 멈춰서고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오직 가족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달리던 평범한 한국인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인 무리가 몰려옵니다. 이들이 마치 조폭처럼 때를 지어 화물차를 가로막고 몽둥이로 차창을 박살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아유, 생계를 잇던 일터가 순식간에 목숨을 위협받는 공포의 현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정말 참혹하고 소름 돋는 무법지대네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거리의 풍경은 그야말로 공포 영화 같습니다. 평온해야 할 동네 번화가에서 대낮에 벌어지는 끔찍한 칼부림, 흉기를 든 채 패를 지어 싸우는 폭력 사태, 심지어 끔찍한 아동 납치 미수까지 시민사회가 목격하고 텍스트에 꼭꼭 눌러 담은 이 일상의 위협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명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시민사회는 이 끔찍한 치안 불안의 문제를 전혀 동떨어져 보이는 투표권 이슈와 한데 묶어서 분노하고 있는 걸까요? 아, 그 연결고리가 궁금했어요.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분석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시민사회의 문건은 다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을 꺼내듭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인 이 자유를 통제하는 체제의 사람들, 그런 국가의 국민들에게 우리 삶을 결정할 투표권을 준다는 것은 곧 범죄를 통제할 수 있는 공권력과 정책의 방향마저 그들에게 내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겁니다. 아, 우리 정책을 그들이 뽑은 사람이 결정하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내전 수준의 치안 불안을 겪으면서 시민들은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치고 이념적, 체제적 근간을 뒤흔드는 이 제도를 당장 철폐하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일상의 공포가 바로 주권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논리군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게 단순한 동네 치안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훨씬 더 섬뜩한 우려가 등장하더라고요. 네, 바로 중국 공산당의 개입이라는 메커니즘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차갑고 현실적인 지정학적 위협입니다. 자료들은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국의 비밀경찰서 운영 등을 언급해요. 아, 비밀경찰서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네, 중국 공산당이 해외에 체류하는 자국민들을 얼마나 집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지 짚어냅니다. 자, 이 상황을 지방선거에 대입해 볼까요? 네. 11만 명이 넘는 중국인 유권자들의 표심이 과연 한국 사회를 위한 개인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판단으로 행사될까요? 아니면 중국 공산당에 보이지 않는 지령과 압박에 의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종당하는 표가 될까요? 생각만 해도 무섭네요. 단호하게 후자라고 경고합니다. 이 제도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지방행정과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트로이의 목마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11만 표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의 지시로 막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치판에서 특정 블록이 똘똘 뭉쳐서 몰표를 던질 수 있다는 건 공포 그 자체인데, 그렇다면 표에 죽고 사는 정치인들은 대체 어떤 반영을 보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눈치 보기 메커니즘이 여기서 작동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치의 아주 냉혹한 생존 본능이 여기서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당락이 간당간당한 정치인들은 이 거대한 표밭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정책과 입법이 심각하게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자료는 고발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텍스트가 아주 맹폭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명 중국 수호법이라 불리는 특정 법안의 발의 시도입니다. 중국 수호법이요? 네, 특정 국가의 국민이나 인종을 모욕하거나 혐오 표현을 할 경우에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었죠. 겉으로만 보면 그냥 인권 보호를 위한 법안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시민사회의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컨대 중국 공산당의 패권주의를 비판하거나 부당한 내정 간섭에 항의하는 자국민의 정당한 목소리조차 혐오 표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입이 틀어 막힐 것이라는 분노죠. 아, 비판 자체를 원천 봉쇄당할 수 있다. 네, 자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억압하면서까지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집단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아부하는 정치권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는 극단적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유권자 집단에 어떻게 굴종하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이 진짜 소름 돋게 명확해지네요. 자, 그런데 청취자님, 이 이슈를 정치나 외교가 아니라 무려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해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우면서도 이 이슈가 한국 사회 기저에서 얼마나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자료입니다. 네네. 이 텍스트는 세상을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빛과 어둠의 대결로 봅니다. 중국의 문화를 단순한 이웃나라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유물론 철학으로 규정하죠.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하는군요. 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체제는 영적으로 무너뜨려야 할 거대한 우상이라는 겁니다. 제도를 넘어서 선악의 구도로 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건은 끝부분에서 아주 결연한 선포와 기도문으로 마무리됩니다. 깨어있는 남은 자들이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북한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진영,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북경의 중국 공산주의 우상진영이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이죠. 와...
나아가 북경 한복판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나가기를 간구합니다. 특정 제도의 부당함을 넘어서서 체제 자체의 붕괴를 염원하는 거대한 종교적 투쟁으로 바라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투표권이라는 행정제도가 국가의 영적, 이념적 생존을 건 절박한 전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에 누적된 불안감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방증이겠죠. 정확한 지적입니다. 단순히 투표용지 한 장을 누구에게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인 위기감이 종교적 언어로 터져 나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청취자님, 아주 긴 숨으로 달려온 오늘의 심층 분석 여정을 한번 쫙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8,913표 차이의 당락을 가르던 경기도지사 선거의 그 섬뜩한 표 계산에서 출발을 했죠. 네, 아주 위력적인 숫자였죠. 그리고 2005년 국가 주권을 쥐고 있던 빗장을 스스로 풀어버렸던 보수 진영의 미스테리한 정치적 합의, 그리고 그 이후 이어진 일련의 외교적 분별력 상실에 대한 비판을 들여다봤습니다. 또한 상호주의라는 외교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유럽연합이나 미국과 달리 일방통행으로 주권을 열어준 한국 제도의 좀 기형적인 모습도 확인을 했죠. 맞아요. 나아가 거리를 휩쓰는 불법 체류자들의 공포스러운 폭력 사태부터 11만 표를 무기로 한국 정치를 쥐고 흔들려는 중국 공산당의 그림자, 그리고 표를 구걸하며 자국민은 입을 틀어막으려 했던 기막힌 입법 시도들까지. 네. 시민사회가 목이 터져라 경고하는 그 생생한 텍스트들을 오늘 아주 입체적으로 해부해 보았습니다.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결국 이 모든 자료들이, 이 절박한 기록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아주 철학적이면서도 뼈아픈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어떤 질문이죠? 현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포용과 다원주의, 그리고 국가라는 공동체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주권 보호. 이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파열음을 낼 때 과연 국가는 누구의 손을 들어야 하는가? 세계화라는 명분으로 무방비하게 열어젖힌 이 제도의 문이 과연 세상을 향한 따뜻한 관용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공동체의 심장부에 시한폭탄을 심어놓은 위험천만한 실험이었을까요?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그 빗장과 문고리의 방향을 진지하게 점검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 문건들의 일관된 경고입니다. 그 경고가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네요. 청취자님, 오늘 이 거대하고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을 모두 맞춰본 지금 여러분께 아주 직설적으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만약 당장 내일 청취자님이 매일 걷고 숨쉬는 우리 동네의 방범 정책이, 그리고 내 아이가 살아갈 지역사회의 미래가 그 우리와는 전혀 다른 일당 독재 체제를 경험하고 상이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누군가들의 단결된 10만 표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결정된다면 네. 과연 청취자님은 그 서늘한 광경을 민주주의의 눈부신 포용과 발전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민주주의와 주권의 치명적인 위기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머릿속에 맴도는 그 대답이 무엇이든 오늘 우리가 마주했던 이 차가운 사실들과 뜨거운 절규들이 여러분의 일성과 투표권을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샅샅이 해본 투표권이라는 제도의 엑스레이 사진에는요, 단순히 표를 세는 기계적인 숫자를 넘어 국가 안보와 우리의 일상을 옥죄어오는 아주 짙고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묵직한 주제를 끝까지 함께 파고들어 주신 청취자님의 귀중한 시간과 통찰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알을 넓히고 일상을 뒤흔들 날카로운 주제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